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상담의 전반적인 과정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게 되면서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이론을 선택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 여러 가지 이론들 중에서 가장 기초가 되고 가장 방대하고 포괄적으로 사용되는 정신분석 이론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신분석하면 모든 사람들이 심리학에 대해서 안다 또는 심리학책을 봤다 이렇게 얘기하는 많은 분들은 한결같이 딱 한 사람을 들죠. 프로이드라고. 그래서 그 프로이드가 그 성격 이론을 토대로 해서 하나의 정신분석적인 접근을 통해서 상담이나 치료를 어떻게 해나가는지를 이론적으로 정리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프로이드는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이 인간은 태어나서 그 유치원 교육을 받는 그 동안 안에 그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성격이 다 결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우리가 학교를 들어가기 전에 이미 다 모든 거에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이나 성격적인 틀이 결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떠세요, 여러분은? 전 상당히 위압감을 느꼈던 기억이 다시 나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모든 사람들이 성인이지만 상당히 미성숙하거나 아니면 상당히 우리가 그 납득하기 어려운 상식 이외의 어떤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 프로이드적인 관점에서는 이미 학교 들어가기 전에 다 길들여져서 틀이 잡힌 거기 때문에 고쳐먹기가 되게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이드는 그 사람의 그런 틀이나 문제나 장애들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를 돕는 거를 정신분석적인 입장에서 도왔어요. 자, 그렇다면 이 정신분석적인 입장에서 돕는다라는 거는 다시 말하면 그 인간을 결정론적인 입장으로 봤다라는 거죠. 그래서 초기 어린 시절 보통 우리가 6세 이전을 얘기하게 되는데요. 이 시기에 모든 것이 다 결정이 됐다. 그러면은 이 정신분석에서는 분석을 하는 거예요. 초기 어린 시절의 성격을 재구성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격을 재구성하는 과정 속에서 프로이드는 인간은 크게 의식적인 차원과 무의식적인 차원이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 의식화되어진 영역에서 지금 뭔가 이렇게 장애를 경험하고 있는 부분들은 많은 경우가 무의식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다. 그래서 이 치료 과정 속에서는 이 무의식을 의식화시키는 작업이 결국은 분석이고 그 분석을 통해서 성격을 재구성하는 것이다라고 하면 그렇다면 이게 문제죠. 무의식을 의식화시키는데 뭘 활용할 것인가? 활용하는데 꿈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프로이드는 그 꿈은 무의식에 이르는 왕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이 부분을 가지고 간략하게 분석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정리를 해본다면 정신분석적인 접근은 프로이드에 의해서 이루어진 하나의 상담 이론이고 모든 상담 이론의 기반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모든 상담 이론의 기반이 되는 정신분석적인 접근은 인간을 결정론적인 입장으로 봤다는 거죠. 이미 초기 6세 이전에 그 사람의 성격이 결정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현실에서 어떤 장애를 경험을 하거나 병을 앓는 거는 이때 원인이 있다. 이때 그 원인의 뿌리를 찾아서 해결을 하고 치료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새로운 좀 더 원만하고 바람직하고 현실에 더 잘 적응할 수 있는 하나의 성격을 다시 구성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이 성격을 재구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크게 다루거나 기여하게 되는 부분은 꿈을 통해서 무의식을 의식화시켜주는 하나의 과정이 정신분석적인 접근에서 다르게 되는 치료의 그 목표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프로이드는 성격을 재구성하게 되는데 이 성격이라는 건 크게 세 가지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보죠. 성격의 구조는 본능과 자아와 초자아의 영역으로 구분을 했어요. 인간이 경험하게 되는 심리적인 갈등이라고 하는 거는 본능과 자아와 초자아 영역상에서 나타나는 갈등은 하나의 심리적인 문제로 발생이 될 수 있다. 이런 심리적인 문제는 보통 우리가 많은 경우에 방어 기제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심리적 방어 기제라고 하는 건 모든 인간에게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해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방어 기제라고 하는 거는 자기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사용되는 하나의 수단인데 이런 것들이 하나의 삶의 습관으로 나타나게 되면 그 사람은 건강하게 현실에 적응하는 면모를 갖는 게 아니라 불건강하거나 부적응 형태의 다양한 행동 특성들을 하나의 장애로 소유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방어 기제라고 하는 거는 보통 여러 가지 종류들로 분류를 해볼 수 있게 되는데 정신분석 치료에서는 이 방어 기제들 중에 다양한 부분들이 있죠. 억압이라든가 억제, 또는 투사, 동일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인간이 자기 내면에 있는 모습들을 스스로가 보고 인식하고 통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내면의 모습을 타인을 통해서 들여다보게 되는 걸 우리가 투사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정신분석 치료에서는 그 사람의 성격의 구조를 다시 잡아주는 거는 결국은 여기에서 볼 수 있는 자아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현실적이고 합리적이고 적응적인 패턴을 유지할 수 있는 부분을 강화시켜주는 거라서 아까 무의식을 의식화시켜주고 성격을 재구성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본능적이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쾌락적인 추구를 유지하게 되고 상당히 충동적이고 다른 사회나 다른 사람들을 의식을 안 하고 본능적으로 행동을 한다라고 친다면 이 사람은 사회적인 미성숙을 가져올 수 있게 되겠죠. 미성숙한 태도 이것들이 오히려 현실에 적응하는 데 많은 장애를 가져올 수 있도록 돕는다면 초자아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의식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자아가 강한 사람들의 특성은 머스트의 개념이죠. 그래서 항상 당위적인 존재로 자신을 지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맞추다가 보면 충분히 자기가 경험하는 것을 자기로서 인식하기가 되게 어려워지죠. 이런 사람들이 주로 나타내는 증상은 신경증적인 증상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해야만 한다라는 거를 조금 더 완화시켜주고 힘들다고 해서 모든 걸 안 하는 게 아니라 현실에 제대로 적응하기 위해서는 견뎌낼 수도 있고 양보할 수도 있고 때로는 이렇게 모든 거를 다 본능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조절할 수 있는 능력, 조절과 자제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좀 더 키워가게 되면 이 자아의 영역이 조금 더 확장이 되는 거죠. 좀 더 확장이 돼서 이 자아라고 하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이고 적응적인 부분들이 단단해지는 거. 이것이고 우리가 건강하고 적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성격을 재구성한다라는 건 그런 측면들이 강화가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 기여하는 거, 이 조절 능력을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많은 방어 기제를 활용하게 되는데 이 방어 기제 중에서 투사라고 하는 부분들을 많이 다루어 주게 되면
현실적인 자기 모습을 인식할 수 있는 상황들이 그 토대가 되죠. 그래서 상담은 정신분석적인 접근에서는 치료자와 환자 이렇게 보통 지칭을 하게 되는데, 도움을 주는 상담자와 도움을 받는 내담자가 서로 간에 어떤 관계를 제대로 맺게 되면 내담자가 초기 어린 시절에 그 맺었던 중요한 인간관계 속에서 형성되었던 그런 감정들, 보통 우리가 상처라고 얘기할 수 있죠. 상처는 보통 현실적으로 인식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왜곡돼서 인식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 상처의 감정을 상담자한테 옮기는 거예요. 상담자한테 옮겨놓게 되면 그걸 우리가 전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정신분석 치료는 결국은 전이를 해결하는 작업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전이라고 하는 거는 내담자가 자기 자신에게 있는 이 상처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 소극적이었거나 또는 회피적이었거나 이런 모습들을 상담자하고 관계에서 옮겼을 때 그걸 어떻게 이제 다루고 치료해 나가느냐가 정신분석 치료에서 하는 하나의 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여러분들 원고에 그 정신분석 치료의 과정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요. 자, 우리가 정신분석 치료는 성격을 재구성하는 것이고, 재구성하는 과정 속에 중요한 영역을 담당하는 게 무의식이고, 그 무의식이라는 건 우리가 꿈을 통해서 다시 재현을 하고 의식화시키는 작업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프로이드가 인간은 보통 초기 어린 시절에 그 모든 성격이 결정되어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신분석 치료에서는 그러면 주로 어린 시절에 어느 시기를 주로 다루게 되느냐, 이 부분을 보게 되는데요. 그걸 설명드리기 전에 프로이드가 얘기하는 성격 발달 단계 또는 발달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성격 발달 과정은 프로이드는 구강기, 학문기, 남근기, 잠복기, 생식기로 구분을 했죠. 그래서 구강기는 보통 우리 만 1년 정도를 얘기하는데, 이때는 모든 것이 입을 통해서 해결이 되죠. 그래서 이 시기의 아이들은 먹고 마시고 빨고 깨물고 배설하고 이러는 거. 그래서 아주 쾌락적이다, 본능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상태다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단계가 지나면 학문기는 보통 2살에서 3살 정도 때인데, 이때는 이제 스스로가 알아서 걷기도 하고 밥도 먹을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때의 주요 과제. 그래서 스스로 알아서 밥도 챙겨 먹을 수도 있고 걷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현실적인 문제가 대두가 되는 거예요. 현실의 원칙을 학습하게 되는 시기가 학문기다, 이렇게 보는데, 이 시기를 배변 훈련기라고 보는 거죠. 자, 이제부터 삶이 고통스러워지는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먹고 마시고 이러는 거는 좋은데, 이제는 그 배설해야 되는 장소나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가리는 훈련을 하게 되는 게 학문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초기 어린 시절을 다룬다 그러면 보통 꿈을 통해서 어린 시절을 기억해내기도 하고, 그 의식 속에서 과거를 기억해내기도 하고, 그러면 보통의 경우는 이 학문기를 얘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어떤 사람은 그 임신 상태에 있을 때 태교가 중요하다, 이래서 이제 태교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정신분석적인 접근에서 보게 될 때는 학문기가 사람들의 성격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구강기에는 보통 본능의 영역을 담당한다면, 학문기는 자아가 비로소 형성이 되기 시작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남근기는 보통 우리가 컴플렉스기 이렇게도 얘기를 하거든요. 이 컴플렉스는 웨디푸스 컴플렉스와 일렉트라 컴플렉스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다르게 열등감이 생기는 시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현실적으로 내가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과 가려야 될 것, 이런 부분들이 학문기에 주로 많이 배워진다면, 남근기에는 나한테 있는 것과 없는 것의 그 차이를 인식을 해서 어떤 부분에 열등하다라는 것을 체험을 하게 돼요. 이 시기를 우리가 보통 4살에서 5살 정도로 설정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프로이드가 성격 형성의 발달 단계를 5단계로 분류를 했는데, 사실은 이 3단계를 통해서 모든 것이 다 결정이 된다라고 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잠복기는 우리가 보통 학령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초등학교 시절. 보통 이때는 이런 그 구강기, 학문기, 남근기에는 성에너지가 입 주위에 몰려있고, 학문기에는 학문 주변에 몰려있고, 남근기에는 성기 주변에 몰려있었던 이런 그 성에너지가 잠복기에는 내부로 잠재되어 있다는 거죠. 신체 어떤 부분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부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 사람의 모든 관심은 또래 또는 이제 학습하는 데 집중이 되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성에너지가 초기 어린 시절에 어디에 주로 집중이 되어서 제대로 만족한 경험을 했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격이 결정되어진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렇다면 입과 학문과 성기라는 거는 많은 사람들의 성격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성에너지, 성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디에 더 많이 집중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사람의 성격들이 결정이 된다라고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잠복기 이후는 좀 더 이제 현실적이죠. 잠복기에는 이런 성에너지가 내부로 잠재되어 있다면 이제는 생식기는 사춘기 이후가 될 수 있죠. 초등학교 이후기 때문에 성기에 집중되어 있지만 정상적으로 그 생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거기에 관심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성교제를 통해서 뭐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격 발달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구강기, 학문기, 남근기에 인간이 어떤 경험을 했느냐에 따라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그 문제들을 우리가 분석하고 그걸 어떻게 다시 치료를 하느냐가 정신분석 치료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하죠. 자, 그렇다면 이제 그 치료 과정에서 치료 목표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정의를 해볼 수가 있어요. 무의식을 의식화시켜서 개인의 성격 구조를 수정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따른 행동들이 보다 현실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본능적이거나 아니면 아까 초자아에 의해서 당위적인 행동들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자기가 무엇을 경험하고 느끼고 행동하는지, 그래서 일관된 태도를 나타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정신분석 치료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정신분석 치료의 관심은 그러니까 훈습, 다시 배워야 할 무의식적인 문제를 표출시킬 수 있는 치료법을 사용하는 데 있고, 그 과정 속에서 통찰을 하는 거예요. 깨닫는 거죠. 아, 그게 그래서 그랬구나라는 거를 깨닫게 되면 지적인 이해라든가 또는 자기 이해를 더불어서 더 가져올 수 있게 되고, 그것과 관련되어져 있는 감정이나 기억들이 새롭게 경험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곧 하나의 훈습이라고 보죠. 그래서 무의식을 의식화시켜주고 그 의식화 속에서의 어떤 통찰을 가져오게 되면 과거에 대해서 새롭게 이해하고 알고 느끼고 기억할 수 있게 된다. 그것이 곧 그 새롭게 되어지는 구석들이 많아지면 그건 하나의 새로운 성격의 구성이다 또는 수정이다,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정신분석적인 접근에서의 상담자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시 살펴볼게요. 이 보통 정신분석적인 치료에서는 상담자라고 하는 말보다는 분석가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래서 이 분석가의 중요 기능들 중에는 내담자가 사랑하고 일하고 노는 자유를 획득하도록 돕는 거기도 한데, 내담자가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 그 다음에 효과적으로 대인관계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현실적인 방법으로 불안을 다루도록 돕는 거죠. 그래서 버림받을까봐 두려워서 내가 그 감정에 쌓여서 무엇인가를 적극적으로 행동했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지 못했다면 이 분석을 통해서는 보다 더 자기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갖고 적극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거. 먼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의 일들이 담당이 되고요. 그래서 내담자한테 그러한 과정의 의미를 가르쳐서 문제를 통찰하고 변화를 위한 방법을 더 잘 인식하도록 하고 자기 자신을 보다 더 합리적으로 통찰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지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내담자가 그 경험한 과거에 대한 기억이나 이런 사실들에 대해서 또는 꿈에 대해서 상담자가 적절하게 해석을 해주는 거죠. 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됐는지. 그 해석을 해주는 것 속에서 내담자는 다양한 방법들을 경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상담에서 내담자가 주로 경험하는 것은 자유현상을 먼저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에게 있는 모습들이 하나의 상담자한테 전이돼서 나타난다. 그래서 투사를 경험하게 된다 그랬죠. 이제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의 어떤 정서적인 문제를 명료화하고 수용할 수 있는 태도를 갖는 거. 이런 여러 가지 경험들이 하나의 새로운 통찰을 가져오게도 돕고, 그 다음에 이제 방어 기제를 사용하게 될 때 하나의 그게 부적응 행동으로 습관화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하나의 방법들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커지게 되면 내담자는 이제 거기서부터 어떤 다양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를 정신분석 치료에서는 전이관계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전이관계라고 얘기하는 거는 정신분석 치료의 핵심이다 이렇게 봐요. 전이감정이 그 내담자에 있는 그 투사되어진 감정들이 상담자에게 옮겨져야만 치료가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전이는 전이에 대한 개념을 다시 말씀드리면 내담자가 과거에 중요한 사람에게 느꼈던 긍정적인 감정 또는 부정적인 감정이나 환상을 옮겨놓는데 이거는 상당히 비현실적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긍정적인 감정도 너무나 과하게 하면 과신하게 되죠. 그리고 현실을 너무나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거나 과거의 그런 기억들이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지지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런 상처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다. 이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이 상담자한테 옮겨져서 그러한 부분을 다루고 치료가 되는 것을 우리가 관계상으로 보면 전이관계라고 얘기하고 이 전이관계라고 하는 것은 정신분석의 핵심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전이가 이루어지는 게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에서 설정되는 것이다라고 했는데요. 이 전이 감정의 반대가 있어요. 전이 관계는 정신분석의 핵심이다. 또는 과거에 중요한 사람과 관계에서 형성된 부정적 또는 긍정적인 감정이라고 얘기를 했다면 이런 감정들이 상담자에게 옮겨지는 거라고 하면 역전이의 문제가 있어요. 자, 이거는 내담자의 감정을 상담자한테 옮겨놓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역전이라고 하는 거는 상담자가 내담자에게서 느끼는 감정이에요. 그렇다면 상담자한테 해결되어지지 않은 어떤 감정의 상태를 그 내담자한테 옮겨놓는 것이다라고 보는데요. 그럼 이거 상담자와 내담자의 입장이 바뀐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렇지만 이 치료자는 이 분석 과정에서 나타나는 역전이를 상담에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는 중요한 하나의 자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담자에 대한 느낌이 어떤지, 내담자를 보면 어떤 마음이나 생각들이 든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잘 귀 기울여서 인식하게 되면 이 부분을 치료에 전환해서 긍정적인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 관계상에서 볼 때는 전이와 역전이 관계를 우리가 정신분석적인 측면에서 이해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이런 관계를 통해서 그러면은 치료 기법이나 절차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는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라고도 보는데, 여기서는 분석적인 틀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거. 그래서 많은 경우 그 상담 관계가 맺어지게 되면 내담자들이 힘드니까 수시로 힘들 때마다 상담자한테 전화를 한다거나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걸 정신분석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미성숙한 태도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상담자와 내담자의 그 관계를 통해서 형식을 갖추는 거를 상당히 중요하게 봐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일주일에 한 번 만난다거나 좀 문제가 심해서 일주일에 2번을 만나야 될 때 정해진 시간과 그런 부분들에 맞춰보는 것도 하나의 상담에 임하는 태도고 하나의 노력이다라고 보죠. 그래서 이런 형식적인 틀을 제대로 잘 갖추는 게 우선 중요하고, 그 다음에 아까 자유연상이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떠오르는 어느 것이건 간에 그 분석가한테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해석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그 치료 기법들 중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나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데, 꿈을 해석한다거나 그 자유연상에 대해서 해석을 한다거나 또는 방어 기제를 통해서 상담에 저항하는 부분들을 해석을 한다거나, 이런 자체에서 나타나는 행동의 의미를 내담자한테 지적하고 설명하고 가르쳐주는 일을 해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해석을 통해서 내담자가 새로운 그 자기를 다시 이렇게 다듬어가는 중요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보는 거는 무의식에 이르는 왕도가 꿈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 꿈을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 이게 이제 상당한 그 정신분석가들이 트레이닝을 받는 그 기간이 보통 5년 이상 된다라고 보거든요. 이 5년 이상의 기간들 속에서 자신의 꿈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면서 이 상담 장면에서, 치료 장면에서 내담자들이 무의식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또는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을 통찰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절차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정신분석 치료에서 사용되어지는 주요한 치료의 기법은 자유연상, 해석, 꿈에 대한 해석, 분석, 그 다음에 상담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고 변화를 원하면서도 두려워서 회피하는 다양한 행동들에 대해서 분석하고 해석하는 것들이 활용되어질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이의 분석과 해석. 그래서 정신분석의 핵심이 전이관계라고 얘기를 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해석해 주는 것들이 전반적으로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자아의 영역을 확고하게 다지는 부분에 활용될 수 있는 자료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그 내담자가 현재 기능에 대해서 과거의 영향을 그 다양한 치료 기법들을 통해서 통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전이라든가 꿈의 분석이라든가 저항을 분석한다거나 해석해주거나 자유연상 등을 활용하면서 상담의 그 과정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정신분석 치료라고 하는 거는 단지 표피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이면의 성격을 다시 재구성함으로써 보다 더 현실적이고 책임있고 보다 더 자기를 잘 통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자기 그 꿈에 나타나는 무의식적인 자료들을 통해서 자기를 이해할 수 있고 분석할 수 있도록 그러한 능력이나 힘을 길러주는 것이 정신분석 치료적인 접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정신분석 치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